자, 그러면 이제 좀 글로벌 상황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까 이제 미국 계속 이제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보니까 고용 지표도 좋고 물가 상승도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증시 흐름도 좋고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좀 오히려 앞당겨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네. 그 연준의 그 지방 총재들부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좀 앞당길 그 긴축 그 시계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센은 예. 잭슨 미팅, 제스널 미팅에서 서로들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이달 말에 좀 나오겠죠. 9월에 좀 얘기 좀 하다가 예. 9월에 어떻게 할까 논의 좀 하고 천천히 좀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진행을 해서 내년 1월쯤에 하자. 이게 시장 컨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고용보고서가 7월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94만 명 정도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거의 100만 명 넘는다라고 해야죠, 지금요. 예. 그리고 실업률이 5.9%에서 6월 5.4%로 예.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CPI는 떨어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그 상태에 계속 있습니다. 올라요. 예. 지금 코어 CPI가 4.5%고 예. 그리고 일단 그냥 기본적인 CPI는 YOY로 지금 뭐 5%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준이 평균 물가 목표제를 2%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잘 보시면요. 유럽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유럽도 목표 평균 물가를 그러니까 목표 물가가 2%였어요. 근데 지난달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연준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평균 물가를 예. 2%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준비를 막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전부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시적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는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그랬고 옐런 장관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그랬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게 몇 개월이 일시적인가에 대한 게 이제 지금 정의돼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4월, 5월, 6월, 7월. 지금 4개월째 됐어요. 지금은 이게 일시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 점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 예.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용지표도 굉장히 좋고 양대 축이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고 물가가 계속 올라. 예. 이 상태에서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애틀란타 총재나 보스턴 총재에서 연준 의원들이 10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심지어 그 알리안체 수석 고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분 이름이 엘 에리언이라는 분인데 이거 연준이 지금 테이퍼링 시기를 늦었다 이미 실기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이미 진행이 됐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막 오르가는 것들을 빨리 제어하지 못하면 이거 나중에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걱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10월부터 할 거냐? 이제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월부터 할 거냐, 내년부터 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질문이 지금 말씀 주시기를 팀장님이 언제 할 것 같냐라고 했는데 제가 어렵습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게 10월에 할 거냐, 12월에 할 거냐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이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기에는 찌깍찌깍 출발했다. 이번에 출발한 게 아니고 이미 출발했어. 예. 했습니다. 이미 출발을 했는데 그게 얼마나 더 빨라질 거냐, 좀 더 늦어질 거냐. 이미 일단 그 시작을 했으니까 이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10월에 빨리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2년 네. 2월인가 네. 그렇다면서요. 예. 그래서 9월까지 다음 의장을 이제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9월 말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그 예. 사이에 FOMC 회의가 있어요. 예. 파월 의장이 여기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경기 부양책을 막 쓰고 있는 인프라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반대로 약간 긴축의 개념을 갖고 있는 테이퍼링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 좀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항상 제가 주장하는 바가 하나 있는데요. 네. 그냥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예. 제가 학자도 아니고 구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 경험적으로 볼 때 경기가 회복해서 확장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이번에 작년에 팬데믹 이전에 10년 동안 경기가 좋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아니 10년 동안 우리가 들었던 게 뭐냐면 저성장 저금리 얘기만 들었지 경기가 좋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08년 이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다 저성장 저금리라 그랬어요. 예, 저물가까지. 예. 실제로 지난 30년 동안 보면 성장률이 전 세계 글로벌 성장률이 사선으로 45도 각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를 계속 주장했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 팬데믹이 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아니고 막 확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호황이란 말을 쓰기에는 겁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서 확장이라는 표현을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애매하게 쓰는 거죠. 예. 사실은 확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호황으로 간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제가 거기서 그 시점에서 잘 의아해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말 호황이 될 수 있을까? 지난 10년간 10년도 넘게 이렇게 저성장이고 저물가라고 그러고 저금리라고 그랬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후에 정말 팬데믹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여기서부터 리바운딩 해가지고 경기가 그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 그렇게 좋아진다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경기 지표나 실제 수치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진 것은 뭐 때문이죠? 돈 많이 풀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풀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 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겪었을 때도 2조 5천억 달러인가? 그쵸? 2조 달러 정도.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얼마 풀었습니까? 5조 달러 풀었습니다. 예. 지금 전체가 연준 대차대표가 8조가 거의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이 돈으로 인해서 이 돈이 풀려서 기업에 가고 풀려서 가게에 가고 그러면서 소비가 지표가 늘어나고 작년에 워낙 눌려졌기 때문에 거기서 리바운딩 되면서 우리 눈에 굉장히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이걸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건 캐치 마크다. 그래서 가봐야 된다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방송이나 사적인 얘기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여러분께 비판받거나 얻어맞을지 모르겠지만요.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테이퍼링하고 긴축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테이퍼링을 한다 하더라도 테이퍼링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 하긴 할 것 같은데 그거를 시계를 빨리 당겨서 빨리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할 거라 생각하지만 빨리 하는 것보단 그래도 지켜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요. 특히나 테이퍼링은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금리 인상 있지 않습니까? 긴축하고 금리 인상하는 거. 그렇죠. 그거 정말 빨리 할 수 있을까?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 다시 방송을 많이 하고 있다면 그때 우리 경기가 정말 좋아져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을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그냥 늘상 다들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거기에 또 약간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네. 2015년 당시에도 그 미국 연준이 그때 테이퍼링하고 뭐 이제 그 긴축을 갖다 하다 보니까 미국은 괜찮았는데 네. 그 신흥국들이 그때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연준이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선 신흥국들이 충격을 받으면 또 미국도 안 좋아질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도 지금 원래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보고서들도 있고요. 한편으로 또 어떤 보고서들이 있냐면 이번에는 그때보다 충격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보고서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다는.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많은 돈을 풀었고 자산 가격이 너무 빠른 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충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 시기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브라질, 헤아라 얘기하고 터키 얘기하고 아르헨티나 얘네는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디폴트 수준까지 갔습니다. 외환 취약국들. 이렇게 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 그럼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조심해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터키를 위해서 브라질을 위해서 얘들이 조심을 할까? 그렇게는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 격차가 훨씬 벌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의 회수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본다면 돈의 회수라고 하는 것은 미국으로 회기가
달러가 미국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그 달러 비축이 외환 보유가 취약한 국가들이 위험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더 빠르면 빠를수록 애들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이번에는 그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역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취약국이 아마도 브라질, 뭐 터키, 아르헨티나가 아니고 또 다른 데일 수도 있겠지만 취약국들의 위기, 미니 위기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예. 미니 위기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미국 그 금리라든가 이제 실적은 아까 했으니까 중국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좀 요새 계속 좀 문제가 네. 불거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일단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네. 상당히 9%까지 상승을 했고 지난달. 그다음에 수출도 주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으로 좀 봐야 될까 아니면은 좀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될까 이렇게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예. 좀 보세요? 중국 전반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최근에 자료들을 제가 하나 몇 가지를 써왔는데요.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 제 의견을 한번 그냥 써왔습니다. 왜냐면 중국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제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잖아요.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최근에 중국 관련 뉴스들의 타이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 등 25개 빅테크 불러서 잘못을 시정하라고 요구. 예. CEO도 불러서요. 무섭게 했죠. 예. 정신적 아편. 게임주들은 정적 아편이라는 한마디에 게임주 폭락. 미성년자 추가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예. 중국, 비료업계 당국 압박에 내수 충족 위에 수출 중단. 예. 중국, 내달 수출 증치세. 저기 철강이요. 예. 예. 철강 수출 증치세 환급 2차 폐지. 예. 환급, 저기 증치세 폐지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뉴스요. 네.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 17개월 만에 최저. 경기부양책 다시 꺼내놔. 예. 세계의 공장 중국 제조업 지표 1년 만에 최악. 요런 게 요즘에 중국 뉴스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네. 얘기들이에요. 지금. 중국은 지금 사교육도 전면 금지했잖아요. 사교육 금지, 전면 예. 금지. 예. 그래서 거기 그 사교육 기업들 주가 다 반토막 났습니다. 중국이. 거기다 게임주들, 거기에 그 플랫폼 회사들, 미국에 예, 있는 예, 플랫폼 예. 회사들도 주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요. 예, 예. 거기에 우리 캐시우드, 그 아크케이 노님께서 다 떼버렸잖아요. 빼고 거기다 그냥 던져버리는 바람에 더 폭락시켰죠. 이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중화권에 있는 홍콩과 중국이 급락하면서 또 우리 한자를 또 걱정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좀 또 안정화됐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그냥 한번 써왔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 2020년 11월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엔트 그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상장 48시간을 앞두고 유예했죠. 그렇죠. 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표면적으로는 마인의 중국 금융 시스템을 비판하는 요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중국은 그간 경제 활성화와 미래 기술 성장을 위해서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함으로써 바이두와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 기업이 문화발식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독과점이 발생이 됐고 금융 리스크가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면서 작년 이게 중국이 갑자기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작년 2020년 11월에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 의견서를 냈습니다. 예. 중국이 요걸 내면서 그 이유는 왜 그랬냐? 빅테크 기업의 성장은 실물 경제에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거 설명하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전부 다 말씀드리고요. 골목 상점, 택시 기사 등 전통적 소규모 점포들의 기업들이 파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지금 이런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해서 독점 기업들이 발생이 되면 대규모 빅테크가 생기면서 예. 오히려 좋지 않은 부작용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장치 산업의 고성장 시대에서 중저속 균형 성장으로 전환하면서 중국이 얘네들이 균형 성장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수출이 아닌 내수 성장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의 평등한 삶의 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성장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심지어 중국은 이제 성장률을 발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까지 지금 정책적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이런 규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무조건 규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은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들이요. 예.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한 국가의 성장 사이클의 과정을 보면요. 이것은 정상적인 흐름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체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국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중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의 굉장히 큰 두 축이에요. 네. 근데 그 한 축이 약화되는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제가 그냥 생각하는 중국을 요즘에 바라본 제 시각이었거든요. 예. 이걸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이게 대규모 플랫폼 회사 빅테크 기업들이 생기면, 독과점 기업들이 생기면 골목상권 다 죽인다.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그랬고. 우리나라 다 그랬지 지금도 지금 우리 그렇게 되고 예,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굉장히 독특합니다. 저는 의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요. 질문의 답은 아니겠지만 중국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카카오를 보면요. 제가 카카오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돼야지만 지금처럼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카카오를 가만히 보면 카카오가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카카오가 안 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카카오는 뱅킹도 하지. 이제 보니까 어제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인보험, 보험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보험도 하고, 보험하고, 택시. 뱅킹도 하고, 택시도 하고, 대리도 하고, 뭐 음점하고. 저기 골프, 스크린 골프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했고. 예. 아니, 그러면 이 중국과 같이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카카오 같은 걸 가만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이 체제가 다르고 그리고 발전의 그 양상, 뭐랄까요? 발전의 형식이 다른 거죠. 태도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 국가고 인민이 평등하게 전체 삶의 질을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국가는 아니고 우리 그렇게 했다면 공산주의라고 욕먹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요걸 미국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미국의 빵주들 있잖아요.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은 어마어마하게 M&A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훨씬 얘네들은 독점적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EU랑 싸우잖아요. 예. 독점적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세금 매겨야 된다, 벌금 매겨야 된다 이런 게 맨날 싸우면서도 맨날 독점적 지위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 특히 미국 국민들은 더 그렇겠지만 전 세계에서 구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아이폰 없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 페이스북 없이 어떻게 서로 통화를 어떻게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카카오가 지금 톡이 없으면 전부 다들 못 사는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독점 아니에요? 근데 중국은 그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예. 중국은. 예.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지 중국이 경제가 고꾸라지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중국은 그동안에 계속 어떻게 해왔냐면 지금 글로벌 경기나 또는 이런 부분에 비해서 글로벌 자산이 너무 높게 올랐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팀장님하고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인민은행에서 수도꼭지를 풀었다, 잠갔다, 풀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좀 어려울 것 같으면 풀어가지고 돈 풀었다가 또 다시 조이고 이런 걸 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예. 바꾸면은 또 진짜 정치적으로 욕먹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저기는 어차피 당이 장기적으로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데 네. 우리나라 미국은 정권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중국에 이렇게 규제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고 또 규제해서 그들이 또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경기 상황이나 중국의 시장 정치 상황이나 중국의 시장 상황이 이 추세대로 계속 앞으로 안 좋아질 거야.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표현을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국이 어렵다고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중국은 전 주식시장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제한적인 범위를 봤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완전히 푸는 것도 아니고 예. 어떨 때는 규제하다가 예. 어떨 땐 풀어주기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느낌에는 요즘에는 되게 많이 풀어주는 느낌이에요. 예.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약간 좀 다소 논리의 얘기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요즘엔 굉장히 느슨하게 많이 풀어주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반면에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너무 느슨하게 풀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너무 독점적인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과점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돼서 조금 지나면은
다시 미국처럼 또 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소프트 랜딩, 하드 랜딩을 떠나가지고 중국의 큰 정책 방향, 경제 정책 방향 자체가 이제 턴을 했다, 바뀌었다. 예, 예. 그렇게 좀 보는 그렇죠. 시각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완전히 예. 이렇게 턴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보면은 이제 당이 정부가 모든 걸 이제 그 기업들을 컨트롤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사실 그 기존에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예. 이 사실은 시진핑 정권이 들어설 때 가장 크게 규제를 하고 가장 이렇게 지금처럼 규제를 많이 했던 데가 어디냐면은 금융권이었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그 높은 분들은 다 은행은 다 국영이에요. 은행의 지분을 다 갖고 있어서 다 부호들입니다, 그들은. 예.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금융권 규제를 제일 많이 했었어요, 그때요. 예. 그리고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이런 이 플랫폼 회사들 그리고 빅테크의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규제를 하면서 제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한 차원에서 있는 것이지 모두 다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도체 부분도 그렇고 2차 전지 부분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은 3비읍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읍. 예. 바이오, 2차 전지에는 배터리, 예,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예. 얘네들은 계속 활성화를 시키고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해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좀 미국과의 그 무역 전쟁 이런 차원에서도 좀 힘을 갖다가 나름대로 그 반도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또 나머지를 정리하고 그쪽에 자본을 갖다가 몰아가는 그렇죠. 뭐 이런 전략이라는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저도 재밌어서 얘기를 하면서 재밌어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중국이 이렇게 장치 산업에서 이렇게 고부가시 산업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규제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런 어떤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어찌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걸 겪어온 거예요. 미국도 그 전에 이런 일이 다 있었고 예. 그 시차의 문제이지 이런 과정을 겪고 가는 거라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이 이렇게 이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가면은 네. 중국 시장은 여러분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차트를 보면요 우리나라 그 바이오 주식보다 더 험악합니다. 막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폭등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아유, 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안 믿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은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안정된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그러면서 가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수혜가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이 양대 축이었는데 지금 미국은 인프라 정책하면서 어떻든 간에 경기 회복을 진행하면서 과열이든 뭐든 하여튼 계속 성장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정책을 말씀하신 대로 정책을 바꾸면서 이들이 성장해서 안정으로 가는 상황이 되면 양축에서 한쪽이 약간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쪽 축이 좀 빠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률에는 이것은 분명히 좀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영향을 받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 박 부장님이 이제 쓰신 그 베스트셀러, 이거 매매의 기술, 이 책을 잠깐 여기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일단 여기서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매매 기술의 핵심은 사실 매도의 타이밍이라고 좀 강조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뭐 책까지 소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책은 5월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로 많이 팔려서 네. 뭐 여기서 인사할 문제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답을 드리면은 매매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차트를 가지고 제가 거래량과 차트를 가지고 매수 매도 타이밍이 있다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래서 저를 차티스트라고 얘기하고 단기 거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제가 좀 듣기 싫어해요. 저는 어떻게 저를 표현하고 싶냐면 저는 기왕이면은 그냥 주식시장의 심리를 이용한 투자자로 심리. 심리를 이용한 투자자로 듣고 싶어 합니다. 실은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주식은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사야 되냐, 팔아야 되느냐,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더 사야 되느냐. 이런 판단은 모두 다 군중의 심리에 있는 것이고, 군중의 심리가 수용된 것이 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트에는요, 모른다도 있어요. 모른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망도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어떤 차트를 보면 누구든지 이건 누구나 쉬워요. 어떤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지금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구나. 사고 싶어서 안달이야. 아, 차트에 그게 보입니까? 차트에서, 예. 차트에서. 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여러분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드리고 나서 코스피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거래량 절벽이 생겼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거래량 절벽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제가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래량 밑에 거래량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게 거의 대각선으로 절벽으로 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거래가 완전히 바닥권으로 지금 거래가 절벽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위로 막 치고 장대 한복 내면서 막 올라갈 때 거래량이 이럴까요? 아닙니다. 많이 올라갈 때는 누군가 많은 군중이 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겠죠. 그렇겠죠. 폭락할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때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겠죠. 아.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하는 뭔가 심리적인 동요가 생기고 군중 심리가 막 우러날 때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방향이 제시되지 않아요.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관망하고, 좋은 말로 관망이고요. 그냥 우리끼리 얘기는 그냥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모르겠네요? 모르니까 다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모두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대차 지난 그 수출입 동향 나왔을 때 엄청 수출 좋았잖아요. 네. 현대차. 예. 근데 계속 빠지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라 그런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담당 애널리스트는 물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사람 많지도 않고요. 예. 그럼 팔라 그럴까요? 팔라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10명 중에 물어보면 팔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0이고요. 사라는 사람은 한 2-3명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머지는 아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모르니까. 모르니까 지금. 어찌할지 모르니까. 어찌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거래량 보시면 거래가 없습니다. 그게 차트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그것을 읽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차트를 보는 기술이에요. 차트를 보는 기술.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려고 노력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제가 지금 거래량만 얘기를 했는데 예. 양봉 음봉도 똑같죠. 양봉이 났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많이 샀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재밌어지네요. 양봉이 장대가 10% 올라갔어요. 평소에 10만 주뿐이 거래가 안 됐는데 100만 주 거래량이 생겼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왕창 많이 사서 그래서 장대 한복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틀린 답입니다. 왜? 100만 주를 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100만 주를 판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이 사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는. 조금 사더라도 어떻게 해요? 가격을 막 올리면서 사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면서 얘들이 샀냐를 보는 게 핵심입니다, 주가에서는. 파는 것도 장대 원복이 나오는 거는 가격을 아래로 막 던지는 거예요. 가격을 아래로도 팔려고 던지면서 파는 세력들이 있었냐 없었냐가 향후의 주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래량과 양봉과 음봉에서 우리 일봉에서 나타나는 거고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를 하면은 그날 체결을 보면 얘들이 밑으로 막 던졌냐 위로 던졌냐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아시는 체결 강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게 지금 사려는 사람이 많구나. 그것도 가격을 올리려고 사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팔려는 사람이 많은데 가격을 내려서 팔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그냥 대놓고 고점이 팔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읽어내면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그 국내부터 해서 뭐 미국, 중국까지 다양하게 쭉 살펴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궁금증은 좀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매매의 기술,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심리를 읽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은 요 매매의 기술 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요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말 인사이트 있는 강의해 주신 박병창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